드디어 우리가 수열입니다. 재밌네요. 수학 1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1에 1순환 3분의 2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진도가 잘 나가죠. 예, 수학 1은 양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자, 수열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일단 기본적인 용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열이라고 하면 이름이 수열 이러니까 수의 나열 이거 줄여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수를 마구잡이로 나열한다고 해서 그것을 수열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밑에 2번에서 얘기하겠지만 넓은 범주에서 수열 또한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고등수학 하를 다 잊으셨겠지만 함수가 될 조건이 뭐였나요? 함수가 될 조건이 뭐 이거 있잖아. 첫 번째 지우개 좀 주워줘라. 누구 거냐? 날아다니는 지우개요? 첫 번째, 정역의 모든 원소는 반드시 함수값을 갖는다. 두 번째,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대응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함수가 될 조건이었는데 이 조건들은 왜 만들어진 거냐면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예측 가능성 때문이에요.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은 함수에 실제 어떤 숫자를 넣지 않고도 이 함수의 규칙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가 나올 것이다를 예측할 수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수열 또한 함수의 범주로 본다고 했으니까 숫자를 마구잡이로 쓰면 다음번에 어떤 숫자가 올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IQ 검사 이런 거 해보시면 그런 문제 본 적 있을 거예요. 숫자 막 써있고 가운데 네모 있고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 네, 그게 대표적인 수열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맞출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수가 규칙성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열은 규칙성이 있는 나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를 나열하게 되면 숫자가 하나하나 생기잖아요. 네, 그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항이라고 해요.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 수를 항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네이밍 하기도 하고요.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 네이밍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A1, A2, A3 이렇게 네이밍 하기도 합니다. 이거 세 개가 되게 섞여서 나오거든요. 아주 자유롭게 돌려 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만 알면 되는 거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요. 다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저 A는 뭐예요? 라고 하면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수열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AN, BN 이런 식으로요. 그럼 수열 AN의 첫째 항은 A1, 둘째 항은 A2, 셋째 항은 A3. 수열 BN의 첫째 항은 B1, 둘째 항은 B2, 셋째 항은 B3 이런 식으로 짓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일반항입니다. 일반항은 수열의 제 n번째 항입니다. n번째 항에 저 n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n번째 항에 저 n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뭘 집어넣어도 수열의 항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일반항이라는 것은 수열의 규칙을 꿰뚫고 있는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수 fx에서 우변을 쓰잖아요. 그 우변이 바로 뭐하고 똑같냐면 수열의 일반항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 네, 그래서 함수에서 fx랑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알겠지? 자, 2번 수열을 함수적으로 정의해봐라.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자연수의 집합을 라지 n이라고 하고 실수의 집합을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함수예요.
자연수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고요. fx가 아니고 fn이라고 할 텐데 이게 an이고요. 제가 지금 여기 an을 써놨잖아요. 이 an은 저 위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일반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fx 우변하고 같은 뜻을 갖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같은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수열과 함수의 차이를 알겠냐? 함수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정의역의 원소가 연속적인 값이야. 뭐 1부터 3 사이의 실수 이런 무수히 많은 어떤 값이잖아. 그런 것들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점을 다 찍어보면 점이 연결돼서 직선 혹은 곡선의 모양이 나타나죠. 그런데 수열은 연속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1 다음에 2 안 붙어 있잖아요. 2 다음에 3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를 찍으면 점이 이렇게 흩어져서 나타나겠죠.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애당초에 이 그래프라는 것은 1,4분면 아니 1,4,4분면을 제외하면 그릴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y축에 대해서 우측에 밖에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수열을 항의 개수에 따라서 구분하고 유한수열에서의 끝항과 항수에 대해서 얘기해라. 수열은 항의 개수에 따라서 무한수열과 유한수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무한수열은 당연히 항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수열입니다. 자연수 전체에 대해서 수열을 정의하면 당연히 무한수열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수 무수히 많으니까. 그지? 유한수열은 항의 개수가 유한개인 수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한수열에서만 마지막 항이 존재하게 돼요. 개수가 유한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유한수열의 마지막 항을 막항이라고 하지 않고요. 네. 끝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끝항이요. 그리고 항의 개수를 항수라고 합니다. 함수 아닙니다. 항수입니다. 이응이에요. 이응. 끝항이라는 표현은 저도 잘 쓰는데 항수라는 표현은 저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항의 개수라고 하지. 어쨌거나 교육과정에서는 항수를 항의 개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수열은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수열에 유한개의 합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규칙성이 있는 숫자의 나열 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합 또한 규칙성을 가져요. 그럼 그 합 또한 규칙성을 가지면 그 합 또한 수열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수열이라고 해봐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1이겠죠. 합이니까 3이겠죠. 그 다음 8이겠죠. 12겠죠. 제 말 이해 갑니까? 제 말 이해 가요? 8이 아니네. 6이요? 네. 10, 15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 또한 뭐라고 볼 수 있다? 수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수열. 보통 수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중괄호를 쳐서 표현해요. 무슨 말이겠죠? 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항부터 제 n-1번째 항까지 합은 SN-1이 되겠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SN을 실제로 써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AN-1 더하기 AN 이렇게 될 겁니다. 납득하시죠? 예. 그리고 SN-1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자, 이거를요 빼보게요. 얘를 빼잖아요. 그러면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어차피 얘들 다 소거될 거기 때문에 누가 남아요? an이 남죠. 이해합니까? 예. 이게 뭐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반항을 알면 합을 구할 수 있고 합을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특히나 이 공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수열의 일반항을 알고 합을 구하는 방법은 수열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수열의 합을 알고 있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수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거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꼭 기억해야겠죠? 알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수열의 일반항을 알고 있을 때 합을 구하는 방법은 수열의 종류마다 달라요. 그런데 수열의 합을 알고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이게 유일합니다. 알겠어요? 알겠니? 알겠어?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라고 했는데 방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AN은 SN-SN-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 다시 아까로 돌아가 볼게요. 얘는 n이 1부터 성립하거든요. 근데 얘는 n이 2부터 성립해요. 왜 2부터 성립하냐라고 하면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이게 뭐가 돼요? A0가 되죠. 이게 뭐가 돼요? S0가 되죠. 그럼 A0는 수열의 제 0번째 항 이런 뜻이고 S0는 수열의 제 0번째 항까지 합 이런 뜻인데 이런 거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SN-를 쓰려면 n이 2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럼 아래에 있는 식은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와 2보다 크거나 같다의 공통 범위를 사용해야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이 아이가 n이 2부터 성립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됩니다. 알겠니? 그럼 선생님 A1은 어떻게 구합니까? A1은 그냥 S1하고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방식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긴 하지만 두 번째 항부터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해해요? 감사합니다. 수열의 합을 이용하여 일반항을 구할 때는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 말을 왜 하겠어요? 문제에서 굉장히 파고드는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틀리게 하려고 굉장히 잘 파고드는 포인트예요. 심지어 언제까지 이 떡밥으로 파고드냐면 미적분 때까지요. 알겠죠? 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 단원의 제목이 등차수열입니다만 아직까지 등차수열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까지 배운 내용은 등차수열에만 써먹는 게 아니고 수열 전체에 다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수열이든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예. 자, 이제 등차 수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과 공차에 대해 써봐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등차 수열은요, 어찌 보면 규칙성 있는 수열 중에 가장 쉬운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인접한 두 항 사이에 차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차가 일정하다는 것은 같은 수를 더해서 계속해서 그 다음 항을 얻어내는 수열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자연수의 수열도 등차 수열입니다. 2에다 2를 더해서 2를 넣고요, 2에다 2를 더해서 3을 넣고요, 3에다 2를 더해서 4를 넣고요, 이렇게 있잖아요. 짝수의 수열도 등차 수열입니다. 2에다 2를 더해서 4를 넣고요, 4에다 2를 더해서 6을 넣고요, 6에다 2를 더해서 8을 넣었잖아요. 홀수의 수열도 마찬가지겠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공차는 등차 수열에서 인접한 두 항 사이에 차를 이야기합니다. 기호로는 주로 D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차가 영어로 difference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수요를 알고 있는데 이걸 상대방에게 전달해 줄 때 첫 장부터 계속해서 수를 직접 나열해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럼 좀 불편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수열을 실제 쓰지 않고 수열을 쓸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수열의 일반적 정의라고 하거든요. 수열의 일반적 정의는 앞서 배운 일반항도 가능하고요. 이 단원의 제일 마지막에 뭘 배울 거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니까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첫 번째, 일반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등차 수열을 일반항을 이용해서 보여주기 전에 아직 여러분들이 등차 수를 너무 안 봐가지고요, 제가 어떤 등차 수를 하나 써볼게요. 알겠죠? 자, 수열 AN에 첫째 항이 A라고 하고요, 공차가 D라고 할게요. 그럼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겠죠.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일 겁니다.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N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D예요? ND가 아니에요. N-1D가 돼요. 얘가 몇 번째 항이 된다고? N번째 항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일반항을 이용하면 A는 어떻게 적게 되냐면 첫째 항 A라고 잡았을 때요,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네. 두 번째,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하는 건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그것이 D다. 이게 공차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리고 첫째 항은 A다. 이렇게 쓰면 이 아래식을 보고도 수열 AN을 만들어낼 수 있죠. 지금 보면 얘를 보고도 얘를 쓸 수 있고 얘를 보고도 얘를 쓸 수 있지 않냐. 맞아. 둘 다 가능하겠지? 여러분, 일반항이 더 편해 보여요? 귀납적 정의가 더 편해 보여요? 일반항이 더 편해 보입니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열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거 본 적 있죠? 이 수열 무슨 수열이라고 해요? 이름 알아요? 아 맞아요. 피보나치 수열. 그런데 얘 일반항 적을 수 있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도 일반항 구하는 법 배울 텐데 일반항을 보고 수열을 쓰는 게 훨씬 불편해요. 점화식으로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로 쓰면 아주 편하거든요. 이런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볼래요? 첫 번째, 둘째 썼잖아. 뭐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야. 아하.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합이야.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과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열에 따라서는 귀납적 정의가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항이 꼭 편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의 수열들은 일반항이 편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은 마음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일반항은 편하고 귀납적 정의는 불편한 것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피보나치 수열 미리 보여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사용하는 이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 있거든요. 이걸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 점화식이라고 해요. 여기서 화자는 불화자가 아니에요. 될 화자예요. 점점 수열이 된다 라는 뜻이에요. 점화식. 알겠죠? 네. 이 식을 이용하면 점점 수열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되셨나요? 네. 다음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알고 계시면 쓸 때가 많습니다. 자, 세 수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항이 있죠? 얘를 등차 중항이라고 해요. 등차 수열은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하기 때문에 나중 항에서 이전 항을 빼는 것의 값은 늘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B에서 A를 뺀 것하고 C에서 B를 뺀 것은 같아야겠네요. 다시 써보면 2B는 C 더하기 A하고 같아야겠네요. 다시 써보면 B는 2분의 C 더하기 A하고 같아야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아이를 뭐라고 불렀죠? 산술평균이라고 불렀죠? 그죠? 네. 그래서 등차 중항은 나머지 두 항의 산술평균에 해당한다 라는 거죠. 이를 일반적인 등차 수열의 이웃한 세항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은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일 거니까 2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 아니면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이렇게 볼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뭘로 사용할 수 있겠냐면 등차 수열을 정의하는 점화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저기 위에서 제가 점화식을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사용했지만 인접한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돼? 만약에 인접한 세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얘를 정의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공차를 알 수 없으니까 A1은 뭐 A, A2는 A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최소 두 개의 항을 줘야 됩니다. 아까는 공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항만 줘도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점화식이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면 첫째 항만 주면 되고요. 점화식이 인접한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면 첫째 항과 둘째 항을 주면 되고요. 점화식이 인접한 네 항 사이의 관계식이면 첫째 항과 둘째 항과 셋째 항을 주면 되고.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방금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문제가 아주 단순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볼게요. 자, 앞으로 만나게 되는 등차수열은 편의상 첫째 항은 A, 공차는 D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A11이 주어져 있는데 A11은 몇 번째 항이에요? 11번째 항이죠. 그럼 공차가 몇 개 더해져 있어요? 10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A11이 13이다를 보고 A 더하기 10D는 13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졸지 마라. A23은요? A 더하기 22D는 49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데 앞에가 항상 A여서 세상 쉽습니다. 연방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바로 빼면 되거든요. 그럼 12D가 얼마냐? 36이냐? 그럼 D가 3이라는 소리네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7이죠. 맞니 친구들? 자, 그러면 AN을 아까 쌤이 어떻게 쓴다고 했냐면 첫째 항 더하기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정리를 해보면 3n 마이너스 20인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봐봐, 얘를 3x 마이너스 20이라고 생각해보면 등차수열은 사실 함수에서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1차 함수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1차 함수의 식을 적을 때 이렇게 잘 안 적거든요. 공차는 사실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울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1, 마이너스 17을 지나요. 한 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함수 문제였으면 어떻게 했겠냐? AN은 일단 3n이라고 적지. 여기다 1을 넣어보면 3이 되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17이 되니까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적을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1차 함수를 풀 때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그럼 A50은 얼마예요? 130인가요? 쉽죠? 아주 쉬워요 지금까지. 그죠? 네. 자, 밑으로 가볼게요. 자, A5하고 A8을 더할 거야. 물론 A 더하기 4D 더하기 A 더하기 7D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첫째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2에 있을 거 아니냐? 맞아? 그지? 그 다음에 5하고 8을 더해. 그럼 13이잖아. 거기서 2를 빼. 무슨 말이야? 일씩 빼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얼마다? 11D 이놈이 32구나. 같은 이유로 두 번째 식은 2A 더하기 얼마가 되겠니? 20D가 되겠니? 이게 50이겠네. 그치? 이걸 풀면 D는 얼마냐? 2가 되고요. A는 5가 되겠네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A는 어떻게 쓰라고 했죠? 그냥 공차 먼저 써서 2n이라고 쓴 다음에 2를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죠. 그럼 플러스 3이겠네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AN이 43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43이 되는 n을 구해보면 n은 얼마다? 20이 되겠네요. 어렵나요? 안 어렵나요? 안 어렵죠? 네, 안 어려워요. 자, 다음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두 수열 AN과 BN이 있는데 수열 AN은 A1은 2이고 이게 지금 뭐예요? 점화식이죠. 귀납적 정의했잖아 지금. 맞아요? 예. 공차가 3이라는 뜻이잖아. 얘는 무슨 뜻이라고? 공차가 3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A1이 2라는 것은 함수로 얘기하면 1,2 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는 어떻게 쓰자고요? 3n이라고 쓴 다음에 1,2를 지나려면 마이너스 1이 하겠네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A10 얼마다? 29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여기 어디에도 등차수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뭘 보고 등차수열인지 아는 거예요? 점화식을 보고 등차수열인지 아는 거죠. 알겠죠? 여기 보세요. 아까 등차 중항의 점화식이 나와 있죠. 이 식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그냥 등차수열이라는 거 깨달으면 돼요. 그럼 지금 공차는 얼마예요? 그래서 첫째 항과 둘째 항이 나와 있는 거죠. 맞아요? 공차는 B2에서 B1을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B에는 마이너스 2n으로 시작할 텐데 1 넣었을 때 32여야 되니까 34가 되겠네요. 이게 되니 그럼 B15는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되겠네요. 아이 쉽다. 여러분 정말 쉽죠? 예. 자, AN은 여기 위에서 얘기한 AN이에요. AN은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냐? AN은 3n-1이니까 이게 100보다 커야 돼요. 그럼 n이 3분의 101보다 커야 되죠? 얘가 대충 33.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제 몇 항? 34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죠. 네 번째, AN은 BN이에요. AN이 3n-1이었고 BN은 마이너스 2n 더하기 34였잖아요. 그래서 둘이 갖다가 놓으면 이러니까 이렇군요. 네. 이게 되죠. 그리고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당연히. 왜냐면 AN과 BN을 같다고 잡은 것은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심지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연속적인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해하시죠? 자, 다음 문제.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네 수가 있다. 그런데 그 합은 40이고 이거를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식을 쓰면 이거 쓰지 마세요. 알겠죠? 첫째 항은 A, 둘째 항은 A 더하기 D, 셋째 항은 A 더하기 2D, 넷째 항은 A 더하기 3D. 뭐 이런 식으로 잡아도 돼요. 답 나오는데 합이 40이고 그럼 4개 다 더해야 되니까 4A 더하기 6D는 30이다. 가운데 두 항의 곱은 첫째 항과 끝 항의 곱보다 8이 더 크다 이러면 AD에 관해서 좀 꽤나 복잡한 식을 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항을 대칭 구조로 잡는 게 좋거든요. 근데 항이 홀수개면 대칭 구조로 잡기가 참 좋아요.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첫째 항이 아니지만 이 가운데를 A라고 잡는 거죠. 근데 항이 짝수개면 가운데 어떤 항이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대칭 구조를 잡을 때 A-T, A 플러스 T, A-3D, A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잡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ED가 공차예요. D가 공차가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얘는 공차가 D죠. 이때도 공차가 D죠. 근데 이때는 공차가 ED예요. 그걸 좀 조심하면 되겠고요.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는 이유는 확실히 식이 편해요.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내 수를 A-3D, A-T, A 플러스 T, A 플러스 3D 라고 하자고요. 그럼 첫 번째 그 합은 이거 4개 다 더하면 얼마냐? 4A지. 엄청 편하지 않아요? 4A는 40이니까 A가 10이구나. 벌써 알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두 항의 곱은 첫째 항과 끝 항의 곱보다 8이 더 크다. 이렇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합차 공식으로 쉽게 전개할 수 있는 거죠. 100 D의 제곱이죠. A가 10인 거 알았으니까 100 9D의 제곱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8D의 제곱이 8이니까 D는 뿔마 1이 되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D가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가 7 하고 9, 11, 13이고요. D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13, 11, 9, 7 이게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네 수를 구하라고만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따라서 네 수는 그냥 7, 9, 11, 13 반대로 쓰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네. 오늘 내용 진짜 쉽다. 졸리냐? 어? 뭔가 덥다고? 얘 때문에 더워요. TV가 좀 열이 나요. 자, 다음 조화수열 보겠습니다. 조화수열은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되는 게 조화수열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수열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처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자, 조화수열은 무엇이 조화수열이냐? 수열 AN에서 각 항의 역수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입니다. 그럼 실제 등차 수열은 아닌 거죠. 역수를 취해보니까 등차 수열이더라 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일반항 AN을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실제로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해석할 거니까. 그러지 않아요? 점화식도 역수를 가지고 등차 수열이다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다음 세 수 A, B, C가 조화 수열을 이룰 때 자, 그럼 B분의 2가 등차 중앙이니까 A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일 거 아니겠어요? 얘를 정리해보면 B라는 놈이요 A 더하기 C분의 2AC 이렇게 되거든요.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얘가 조합평균이에요. 조합평균. 그래서 이 이름이 조화중앙이고 그래서 이 수열의 이름이 조화수열인 거예요. 알겠죠? 조화수열은 그냥 조화수열인가? 이렇게 한 번만 의심하시면 거꾸로 뒤집어서 등차수열 해석하면 되니까 아주 쉽거든요. 아주 쉬운데 자, 봐봐요. 방금 조화수열 배웠으니까 보이는 거지. 그냥 이렇게 줬어. 그럼 흔히 학생들이 하는 게 뭐냐면 5 빼기 6 빼기 2 빼기 1 뭐란 얘기지? 규칙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네. 방금 조화수를 배웠으니까 역수 생각이 나는 거지. 보통 생각이 안 난다고. 그지? 자, 그런데 얘가 조화수열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각 항에 역수를 취하면
12분의 1, 6분의 1, 4분의 1, 3분의 1, a10분의 1, an분의 1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차를 구해볼까요? 얼마예요? 12분의 1이죠. 그죠? 예. 얘도 차가 12분의 1이에요. 얘도 차가 12분의 1이에요. 오, 역수가 공차가 12분의 1인 등차 수열이에요. 근데 첫 장도 12분의 1이죠. 자, 여기서 an분의 1이라고 쓸 거 아니에요. 역수의 수열이니까. 얘가 공차가 12분의 1이었으니까 12분의 n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첫 장 나오죠. 그럼 뒤에 아무것도 안 더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장과 공차가 같으면 이렇게 상성이 없는 형태가 나옵니다. 알았어요? 네. 따라서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n분의 12가 되는 거죠. 그럼 a10은 5분의 6이 되는 거네요. 이거 숫자 백날 쳐다봐봐야 글씨가 안 보인다고, 역수를 취하기 전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화수열은 존재 자체를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배울 때는 아 그래 기억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 조금만 지나면 얘를 제가 알려줬다는 사실도 잊어버릴걸요. 이거 펼치다 보다가 이런 거 배웠나?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알겠죠? 예. 그래서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돼요. 예, 보세요. 2번. 와, 이게 뭐야 도대체? 선생님, 엄청나게 복잡한 점화식이 있어요. 자, 이 점화식을 보니까 여러분들 뭐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뭘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해보고 싶습니까? 양변을 an 곱하기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로 나눠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런 식이 아닌데 복잡해 보이기 위해서 그 세 개 항을 곱해놓은 형태의 식이거든요.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 an 이렇게 써놓을게요. 뭐 기억이 안 나. 양변을 an 곱하기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로 나누면 그죠? 그럼 an분의 1 an 플러스 1분의 2 an 플러스 2분의 1은 0입니다. 아직도 몰라보겠습니까? 지금 역수가 등차 수열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역수의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말은 조화 수열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a1분의 1이 필요해요. 이게 24분의 1이고요. a2분의 1이 필요해요. 이건 12분의 1이죠. 그럼 a2분의 1 마이너스 a1분의 1 얼마예요? 2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첫 장이 24분의 1이고 공차가 24분의 1인 등차수열이 되는 거죠. 왜냐? 첫 장과 공차가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24분의 n이라고 적고 뭔가 더 할 필요 없다고 했죠? 네. 이 말은 an이 n분의 24라는 말이 되고요. 그럼 a10은 5분의 12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역수의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 역수의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 네. 네? 수역으로 보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좀 더 글씨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역수의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 아주 정직한 리을을 제가 써놨어요. 네. 오늘 배운 내용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 내용을 잊은 상태로 오시면 더 어렵겠죠?